넌 이제 끝이야. 제1장 천억 자산가의 추락과 뱀의 눈물. 한때 사람들은 박술래를 건설업계의 철의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홀몸으로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공사장 한바집부터 시작해 모래바람 마셔가며 일군 한성건설. 박술래의 손때 묻지 않은 벽돌 한 장 없었고 그녀의 눈물 섞이지 않은 콘크리트 한 포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금지옥엽 키운 아들놈이 장가를 간다며 데려온 여자가 바로 최영란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너무 완벽했거든요. 너무 공손했고 너무 다정했고 너무 효녀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하지만 어머님 남은 인생은 제가 공주님처럼 모실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때 그 여우 같은 웃음에 속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박술래 앞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 노릇을 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물을 받아 발을 씻겨주고 목소리 한번 높이는 법이 없었죠. 새벽같이 일어나 상을 차리고 안마까지 해주던 며느리. 박술래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얻다니. 하지만 그건 사냥감을 안심시키기 위한 뱀의 위장이었습니다. 사건은 박술래가 가벼운 건망증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자꾸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까먹고 약속 시간을 헷갈리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박술래가 평소 신뢰하던 주치의까지 매수해 그녀를 중증 치매 환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온 며느리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걱정인 척하는 연기가 가득했죠.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이 서류에 도장 찍으셔야 나중에 친척들이 재산 가지고 싸움 안 나요.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박술래는 멍한 정신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산 증여 서류였습니다. 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까지 모조리 며느리 앞으로 넘어가는 문서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지옥으로 가는 첫 번째 계단인 줄은.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몰래 아들과 속삭이던 며느리의 목소리를 박술래는 방문 틈으로 들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물 한 잔 마시러 나오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였습니다. 자기야, 이제 도장 다 받았어. 노인네 저러다 정신 돌아오기 전에 빨리 시골집으로 보내버려야 해. 아유, 그동안 발 닦아주느라 구역질 나서 죽는 줄 알았네. 이제 좀 살겠다. 박술래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니야, 잘못 들은 거야.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이어진 아들의 대답에 박술래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고생했어, 영란아. 이제 우리 세상이다. 늙은이가 언제까지 살려고 재산을 안 놔. 빨리 처리하자. 어차피 치매 환자 말은 아무도 안 믿어. 박술래가 배 아파 낳은 아들. 30년을 넘게 바친 인생. 목숨보다 아꼈던 자식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박술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새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뒤 박술래는 짐짝처럼 차 뒷좌석에 실렸습니다. 향한 곳은 강남의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경북 어느 산골짜기에 버려진 흉가 같은 폐가였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는 내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응, 지금 가는 중이야. 어머님 요양 보내드리는 거야.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여생 보내시는 거니까.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방바닥에 박술래를 내팽개친 며느리는 드디어 가면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공기 좋은 데서 쉬세요. 가끔 올게요. 아, 참. 전화는 여기 안 터지니까 그냥 편히 쉬세요. 먹을 건 저기 쌀 한 포대 놔뒀으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며느리의 입가에는 더 이상 효부의 미소가 없었습니다. 승리자의 서늘한 비웃음만이 가득했죠.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보며 박술래는 가슴을 쳤습니다. 아들아, 영란아,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목이 터져라 외쳐봤지만 돌아오는 건 산울림뿐이었습니다. 배고픔보다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비참함이었습니다. 70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왔건만 결국 내 자식 손에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박술래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다 쓰러져가는 담벼락 너머로 누군가 박술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떫 구정물 흐르는 소매로 코를 쓱 닦으며
커다란 눈망울을 반짝이는 한 아이. 마을에서 고아라고 손가락질받던 8살 지우였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낡은 종이 뭉치와 녹슨 회중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박술래 회장님은 절대로 이렇게 무너지실 분이 아니라고요. 아이의 입에서 박술래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아는 걸까? 그리고 이 아이가 말하는 할아버지는 누구란 말인가? 박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겁먹은 토끼처럼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회중시계를 박술래에게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꼭 드리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이 마을에 오시면 이걸 드리라고요. 시계를 받아든 박술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 있었지만 시계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귀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일편단심 최춘식. 20년 전 박술래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죽을 뻔한 최 기사를 살려주고 첫 월급으로 사주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최 기사님의 박술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2장 정신병원 탈출과 죽은 충복이 남긴 마지막 선물. 지우야, 너 설마 최 기사님 손주니? 박술래의 물음에 아이는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최영란이 음주운전 사고였다며 싸늘하게 부고를 전했던 박술래의 충복 최 기사. 그는 사고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술 안 마셔요. 근데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술 마시고 운전해서 돌아가셨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나중에 박 회장님이 오시면 절대 울지 말고 이 시계를 보여드리고 저수지 땅을 사게 해야 한다고요. 지우의 야윈 손을 잡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부모도 없이 할아버지도 잃고 이 모진 세상에서 박술래 하나 오기만을 기다리며 폐지를 줍고 살았다니. 박술래의 자식놈은 어미를 외면했는데 이 아이는 죽은 할아버지의 약속 하나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밤중에 이 산골까지 차가 올 리 없는데 박술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우가 박술래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 저 차 소리 저번에도 들었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빨리 숨어야 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폐가 마당에 검은 승합차가 멈춰섰고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정신병원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서 내린 사람은 며느리 최영란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어머님 치매가 심해지셔서 전문 병원으로 모셔야 해요. 여기선 위험하시잖아요. 최영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박술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난 안 가. 난 미치지 않았어. 내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잖아. 하지만 병원 직원들은 박술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술래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박술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놔주세요. 할머니는 아프지 않아요. 최영란이 지우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 이 더러운 거지 새끼가 왜 여기 있어? 저리 안 비켜? 니 할아버지처럼 될래? 그 말에 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영란은 직원들에게 손짓했고 박술래는 강제로 차에 실렸습니다. 차창 너머로 지우가 울면서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박술래는 차창을 두드렸지만 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며느리가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평생 쉬실 수 있을 거예요. 도착한 곳은 정신병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돈만 주면 멀쩡한 사람도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리는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박술래는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고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박술래에게 약을 먹이려 했습니다. 박술래가 거부하자 억지로 입을 벌려 약을 쑤셔 넣었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약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박술래는 정말로 자신이 미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니 시간 감각도 사라지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렇게 죽는 건가? 박술래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창문 밖에서 작은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박술래가 고개를 들자 철창 너머로 지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담을 타고 올라온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이거요. 지우가 철창 사이로 작은 종이 뭉치를 밀어 넣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박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최 기사의 글씨체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아마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며느리 최영란이 저를 없애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차 브레이크가 고장난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정비소 직원이 돈을 받고 일부러 망가뜨렸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장님을 지킬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저수지 밑에 모든 게 있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 설계도와 며느리가 저지른 모든 범죄 증거가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회장님,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제 손주 지우를 믿으세요. 그 아이가 회장님을 도울 겁니다. 편지를 읽는 박술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최 기사는 자신의 죽음까지 예견하고 박술래를 위한 칼을 숨겨놓았던 겁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절대 지지 않는다고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여기서 나가요. 지우는 다음 날 밤에도 왔고 그 다음 날 밤에도 왔습니다. 아이는 병원 경비의 순찰 시간을 파악했고 몰래 비상구 열쇠를 훔쳐왔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었지만 지우는 해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지우가 비상구를 열었습니다. 박술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약 기운이 아직 남아있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으니까요. 할머니, 이쪽이에요. 지우가 박술래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경비들이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병원 뒤쪽 산길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폐지를 주우러 다니며 이 산을 수없이 올랐던 겁니다. 한참을 뛰어 산속 움막에 도착했을 때 박술래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지우가 박술래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박술래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아이의 얼굴. 박술래는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제 박술래는 결심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복수해야 한다. 최 기사님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고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버린 며느리와 아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 제3장 비녀를 판 노파와 썩은 땅의 도박. 병원을 탈출한 박술래와 지우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을에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박술래가 미친 노인이라는 소문,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위험한 사람이라는 소문. 마을 이장은 박술래를 보자마자 소금을 뿌렸습니다. 저리 가. 미친 할망구. 우리 마을에 재수 없는 일. 생기기 전에 썩 꺼져. 마을 사람들도 박술래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박술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최 기사가 말한 저수지 땅을 사는 것.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박술래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도 카드도 집도 모든 게 며느리 손에 넘어갔으니까요. 하지만 단 하나 며느리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박술래는 지우와 함께 폐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낡은 내복 안감을 뜯었습니다. 거기에는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옥비녀와 금가락지가 꿰매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박술래를 끌고 갈 때 박술래는 본능적으로 이것만은 숨겼던 겁니다. 할머니, 정말 그 귀한 걸 파시게요? 이건 할머니 마지막 재산이잖아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8살 아이의 눈에도 그 비녀가 박술래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게 보였나 봅니다. 박술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다. 이건 그냥 비녀가 아니라 내 할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 열쇠란다. 박술래는 지우와 함께 읍내 근방으로 향했습니다. 굽은 등에 해진 옷을 입은 노인네와 땔 구정물 흐르는 꼬마가 들어서자 근방 주인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이런 거 어디서 났어요? 작물 아니야? 그 말에 박술래의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수모를 견뎌야 할 때니까요. 근방 주인은 비녀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헐값을 불렀습니다.
이거 금 순도도 낮고 옥도 흠집 투성이네. 100만 원. 200만 년 된 갑오인데 100만 원이라니. 하지만 박술래는 참았습니다. 결국 제값의 절반도 못 되는 푼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면 마을 사람들이 귀신 나오는 땅이라며 기피하는 저수지 땅을 사기엔 충분했습니다. 땅 매매 계약을 하던 날 마을 이장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박씨 할머니, 그 썩은 물 나오는 땅을 사서 뭐 하시게? 거기 농사도 못 지어. 짐승도 안 마시는 물이라고. 정말 미쳤네, 미쳤어. 이장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뻔했습니다. 며느리 최영란. 사모님, 그 노인 내가 비녀 팔아서 저수지 땅을 샀답니다. 예. 완전히 맛이 갔어요. 허공바람 잡는 소리만 한다니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켜보고 있을게요.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앙칼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술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영란아, 지금 실컷 웃어라. 곧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뀔 테니까. 그날 밤 지우와 박술래는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저수지는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오염된 물이 고여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버려진 타이어와 쓰레기들이 흉물스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가 남긴 회중시계의 태엽을 끝까지 감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시계 뒷면의 작은 틈에서 아주 가느다란 금속 핀 하나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시계가 멈추는 곳에서 이 핀을 꽂으라고요. 지우는 저수지 한가운데 낡은 수문 근처의 바위 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진흙탕에 옷이 다 젖는 줄도 모르고 아이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찾았다. 여기에요. 아이의 외침과 함께 바위 틈 사이로 핀을 꽂고 돌리자 둔탁한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수십 년간 닫혀있던 비밀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안에는 녹슨 철제 가방 하나가 진흙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박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우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가방을 열자 쏟아져 나온 것은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장의 누런 서류 뭉치와 낡은 장부, 그리고 USB 하나였습니다. 박술래는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한성건설의 핵심 기술인 친환경 특수 공법의 원천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USB 안에는 며느리 최영란이 그동안 저질러온 비자금 횡령 증거, 최 기사 사고 조작 증거, 뇌물 수수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최 기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박술래를 무너뜨릴 것을 예견하고 회사의 심장과도 같은 기술과 며느리의 목줄을 쥘 증거를 이 썩은 땅 밑에 봉인해 두었던 것입니다. 영란아, 내가 나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 이 산골에 버린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는 걸 곧 알게 될 거다. 박술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당한 어미의 눈물이 아니라 복수를 다짐하는 여장부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수지 둑 위로 서치라이트 불빛이 강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박술래와 지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밤이슬 맞으면 감기 걸리신다니까요? 거기서 뭐 하세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목소리. 며느리 최영란이 보디가드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슬 퍼런 과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사장 뱀의 아가리에서 탈출, 아이의 목숨을 건 선택. 어머님, 치매라더니 밤눈은 밝으시네요? 그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뭘 그렇게 소중하게 안고 계세요? 서치라이트 불빛 뒤로 며느리 최영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우아한 코트 차림에 가죽 장갑을 낀 모습이 이 썩은 저수지와는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았죠. 그녀의 곁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짐승 같은 눈빛으로 박술래와 지우를 에워쌌습니다. 영란아, 내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냐. 박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진흙 묻은 가방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장한테 연락받았어요. 어머님이 비녀까지 팔아서 이 땅을 샀다고요. 혹시나 해서 와봤더니 역시나 최 기사가 죽기 전에 뭔가를 남겼나 보네. 어머님, 그거 저 주셔야겠어요. 그래야 어머님이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안전한 곳이라니. 또 정신병원에 쳐넣겠다는 소리겠지. 박술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며느리가 손짓하자 사내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술래 옆에 바짝 붙어있던 지우가 갑자기 박술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제 신호에 맞춰서 저기 수문 밑 좁은 통로로 뛰세요. 저 사람들은 덩치가 커서 못 들어와요. 지우는 품 안에서 폐지를 줍다 주워 모은 커다란 폭죽 몇 개를 꺼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놀다 버린 불량 폭죽이었지만 이 어둠 속에서는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었죠. 이게 뭐야? 꼬맹이 너 저리 안 비켜. 사내들이 지우를 걷어차려던 찰나 지우가 라이터로 폭죽에 불을 붙여 그들의 발밑으로 던졌습니다. 팡! 파바박! 사방으로 튀는 불꽃과 매캐한 연기에 사내들이 당황하며 주춤거렸습니다. 지금이에요, 할머니. 빨리요. 박술래는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힘을 짜내어 지우를 따라 뛰었습니다. 류머티즘으로 비명을 지르던 무릎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수지 둑 밑 아이들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하수관 통로로 몸을 날렸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들. 당장 안 잡아? 저 노인네 손에 든 거 놓치면 니들도 끝이야. 뒤에서 며느리의 악에 바친 비명이 들려왔지만 덩치 큰 사내들은 오물 냄새 나는 좁은 구멍 앞에서 쩔쩔맸습니다. 박술래와 지우는 어둠 속을 기어갔습니다. 하수관 안은 지독한 악취가 났고 온갖 벌레들이 기어다녔습니다. 박술래는 구역질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한참을 기어 나와 숲속에 도착했을 때 박술래와 지우는 온통 진흙과 오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겁에 질려 떨면서도 박술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서웠죠. 아이의 작은 손이 박술래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박술래의 아들놈은 어미를 사지로 밀어 넣었는데 이 남의 집 아이는 목숨을 걸고 박술래를 살렸습니다. 박술래는 지우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제 할머니가 약속하마. 너를 괴롭힌 놈들, 우리 최 기사님 억울하게 만든 그년 할머니가 반드시 지옥을 맛보게 해줄게. 박술래는 진흙 묻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이용했던 유령 회사의 명단과 결정적으로 최 기사의 차량 브레이크를 파손하라고 지시한 음성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마을 이장과 경찰까지 매수했을지 모르는 상황. 박술래는 결심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여기서 나가자. 서울로 간다.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그년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으로 갈 거야. 그날 밤 박술래와 지우는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산길을 타고 몇 시간을 걸어 큰 도로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행 심야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 뒷자리에 앉은 박술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산골 마을. 며느리는 지금쯤 이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술래를 찾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겠죠. 하지만 늦었습니다. 박술래는 이미 며느리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옆자리에서 지우가 낡은 회중시계를 꼭 쥔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술래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떳떳한 세상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버스는 밤새 달렸습니다. 동이틀 무렵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박술래가 향한 곳은 강남 한복판의 초호화 법무법인 태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박술래가 20년 전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고학생을 거둬 변호사까지 만들어주었던 강문석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노파와 고아 소년의 반격. 며느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한성건설의 진짜 주인이 어떻게 왕자를 되찾는지 세상에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제5장 호랑이 굴로 들어간 노파 숨겨진 칼날을 갈다. 진흙투성이가 된 몸으로 강남 한복판 초호화 법무법인 태산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정장 차림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박술래와 지우가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오물 냄새 나는 노파와 거지 같은 꼬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죠. 할머니,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예약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세련된 정장 차림의 안내원이 박술래를 보며 노골적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술래는 당당하게 품 안에서 진흙 묻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고학생을 거둬 변호사까지 만들어주었던 강문석 변호사의 개인 명함이었습니다. 강 변호사한테 전해. 한성건설 박술래가 왔다고.
이 명함 보면 버선발로 뛰어올 테니까. 안내원은 반신반의하며 명함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안내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태산의 대표 변호사 강문석이 복도를 가로질러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는 박술래의 몰골을 보고는 무릎을 꿇으며 박술래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르신,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돌아가셨다는 소문까지 돌았는데 문서가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내 아들놈이 뱀을 안방에 들였더구나. 내 오늘 내 놈한테 내 목숨줄과 같은 이 가방을 맡기러 왔다. 박술래는 지우가 목숨 걸고 지켜낸 그 진흙 묻은 USB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강문석 변호사는 박술래를 급히 VIP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강문석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이내 서슬 펄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살인 교사의 횡령, 증여, 무효 사유까지. 어르신, 이건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수준이 아닙니다. 최영란 그 여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핵폭탄입니다. 하지만 박술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쥐를 잡을 때는 구멍을 모두 막아야 하는 법이죠. 아직 이르다. 최영란이가 모레 한성건설 창립기념식에서 지 아들놈을 후계자로 세우고 내가 산 저수지 땅을 헐값에 강제 수용해서 지 비자금 창구로 쓰려고 계획 중이란다. 그 축제 현장이 그년의 장례식장이 되게 만들어야지. 강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언론사 기자들을 섭외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밤 강문석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박술래는 지후와 함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처음 보는 화려한 방이 어색한지 박술래의 치맛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안 쫓겨나요? 다시 그 무서운 아줌마한테 안 가도 돼요? 지우야, 이제 내 할아버지의 억울함도 내 서러움도 다 끝낼 거다. 너는 이제 폐지 줍는 아이가 아니라 이 박술래의 하나뿐인 손주로 당당히 설 거란다. 박술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고 지우가 찾아준 회중시계를 목에 걸었습니다. 내일이면 세상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건설업계의 데모가 며느리의 파티장에 유령처럼 나타날 테니까요. 한편 같은 시간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최영란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박술래의 아들이 아닌 낯선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영란의 애인이었죠. 자기야, 내일이면 그 썩은 저수지 땅도 우리 명의로 넘어와. 그 노인네는 아마 지금쯤 산속에서 얼어 죽었거나 미쳐버렸겠지? 호호. 남자가 최영란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웃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시어머니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빠진 거 아니야? 둘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을 누군가 창문 밖에서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강문석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내일 창립기념식에서 공개될 또 하나의 폭탄이었죠. 최영란의 웃음소리가 깊어질수록 박술래의 복수도 칼날처럼 날카롭게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영란아, 내일 기대해라.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돈과 권력이 어떻게 너를 찌르는 칼이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박술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이겠죠. 박술래도 한때는 저 불빛 중 하나였습니다. 건설업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화려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 모든 게 며느리와 아들의 배신으로 무너졌습니다. 내일 박술래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지우는 박술래의 곁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최 기사가 목숨 걸고 지킨 이 아이를 박술래가 이제 책임질 것입니다. 박술래는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 기사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최 기사님, 내일 지켜봐 주세요. 제가 기사님의 원한을 풀어드릴 테니까요. 밤은 깊어갔고 복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6장 창립기념식의 대학살, 며느리의 불륜과 살인 폭로.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한성건설 창립기념식장. 특급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꽃장식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샴페인을 들고 환담을 나누고 있었죠. 무대 위에는 최영란이 서 있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검은색 드레스에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박술래의 아들 이준호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시어머니이신 박술래 회장님께서는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 중이십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오늘 제 남편이자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인 이준호를 상임이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최영란은 가식적인 눈물까지 훔치며 박수를 유도했습니다. 식장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가 채 끝나기도 전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한복이 아닌 서슬퍼런 위엄이 서린 은빛 정장을 입은 박술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술래의 곁에는 할아버지의 유품인 회중시계를 당당하게 가슴에 찬 지우가 박술래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죠. 영란아, 시어미가 죽지도 않고 살아서 돌아오니 내 얼굴이 흑빛이 되었구나. 식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영란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챙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그녀의 파멸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죠. 어머님? 아니, 당신이 어떻게? 당황한 최영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술래는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서 웅성거렸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박술래 회장이 살아서 나타났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내가 미쳐서 산골짝 저수지에 빠져 죽었을 줄 알았더냐? 내가 내 아들과 짜고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버렸을 때 내 천지신명께 빌었다. 내년의 그 가증스러운 면상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전까진 눈도 못 감는다고. 박술래의 목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영란은 당황하며 보디가드들을 불렀습니다. 저 미친 노파 당장 안 끌어내고 뭐해. 치매 노인이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온 거야? 하지만 보디가드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뒤에서 강문석 변호사가 수십 명의 기자와 검찰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최영란 씨, 당신을 박술래 회장님에 대한 감금 및 학대, 그리고 한성건설 자금 횡령 혐의로 고소합니다. 또한 8년 전 최춘식 기사의 의문의 사고에 대한 살인 교사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강문석의 신호의 식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박술래를 폐가에 버리고 비웃던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공기 좋은 데서 쉬세요. 가끔 올게요. 아, 참. 전화는 여기 안 터지니까 그냥 편히 쉬세요. 영상 속 최영란은 차에 타며 중얼거렸습니다. 늙은 것이 언제까지 안 죽고 버티냐. 빨리 죽어야 보험금 50억이 나오는데.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정비소에서 최영란이 정비공에게 돈 뭉치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최 기사 차 브레이크 고장 나게 해. 사고처럼 보이게 해. 알았지? 정비공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횡령한 비자금 장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돈이 최영란의 비밀 계좌로 빠져나간 내역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아니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저 미친 노인네가 고아놈이랑 짜고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최영란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식장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박술래가 손을 들어 강문석을 제지했습니다. 잠깐만. 이게 끝이 아니다. 박술래의 신호에 다시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영란의 펜트하우스 안이었습니다. 최영란이 낯선 젊은 남자와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기야, 내일이면 그 썩은 저수지 땅도 우리 명의로 넘어와. 그 노인네는 아마 지금쯤 산속에서 얼어 죽었거나 미쳐버렸겠지? 호호. 당신 정말 대단해. 시어머니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빠진 거 아니야? 식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술래의 아들 이준호는 무대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영란아. 저게 뭐야? 저 남자가 누구야? 이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영란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박술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놀랍냐?
내 아내가 내 대학 동기랑 3년째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거. 내가 어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동정심도 안 생기더구나. 이준호는 비틀거리며 최영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대답해. 이게 사실이냐고. 최영란은 대답 대신 이준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닥쳐. 다 내가 무능해서 그런 거야. 내가 제대로 된 남자였으면 내가 다른 남자를 찾았겠어? 그 순간 이준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박술래는 그런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최영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최영란이 갑자기 뒤로 돌아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구마다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최영란은 사방이 막힌 쥐가 되었습니다. 나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한성건설 사모님이야.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최영란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그때 지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술 안 마셨어요. 당신이 우리 할아버지를 죽였어. 여기 할아버지가 남긴 증거가 다 있어요. 지우가 치켜든 회중시계 속에서 USB가 떨어졌습니다. 강문석이 그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최영란 씨, 이 안에 당신이 최춘식 기사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음성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끝났어요. 최영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화려했던 기념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술래의 아들 이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 여자가 다 시킨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 비겁하게 아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자식. 박술래는 아들에게 다가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가 짐승의 길을 선택했을 때 나도 너를 가슴에서 도려냈다. 박술래는 아들을 뒤로하고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지우의 손을 잡고 이제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탐냈던 그 썩은 저수지 땅의 진짜 가치를 세상에 공개할 시간이었습니다. 제7장 뱀의 마지막 발악 아이를 인질로 잡다. 최영란과 이준호가 검찰청으로 압송된 후 세상의 관심은 다시 그 썩은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건설업계의 전설 박술래가 왜 전 재산을 털어 그 오염된 땅을 샀는지, 그리고 그 밑에 무엇이 있기에 며느리가 그토록 발악했는지를요. 박술래는 강문석의 도움을 받아 저수지 땅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과 지질학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저수지 밑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희토류 광맥이 묻혀 있었습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광물이었죠. 게다가 저수지 깊은 곳에서는 수만 년간 봉인되어 있던 천연 온천수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광물질이 풍부한 온천수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땅의 가치를 조 단위로 추산했습니다. 박술래가 100만 원에 산 땅이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보물 창고였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술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술래가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영란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최영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박술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영란아, 내가 어떻게 감옥에서 전화를... 보석으로 나왔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 그런데 어머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우 그 꼬마 요즘 잘 지내나요? 박술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우는 지금 강문석의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박술래가 저수지 조사를 하는 동안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죠. 지우가 왜? 내가 지우한테 무슨 짓을? 최영란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창문 좀 열어보세요. 밖에 재미있는 게 있을 거예요. 박술래가 황급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건물 맞은편 옥상에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뒤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지우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지우! 박술래가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최영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간단해요. 저수지 땅 소유권을 저한테 넘기세요. 그럼 지우는 무사히 돌려드릴게요. 안 그러면 지우가 여기서 떨어지는 거 보시게 될 거예요. 박술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우는 최 기사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술래에게는 이제 아들이나 다름없는 아이였습니다. 시간은 1시간이에요. 1시간 안에 땅 소유권 이전 서류 들고 옥상으로 오세요. 혼자. 경찰이나 변호사 데려오면 지우는 바로 떨어져요. 알았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술래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땅을 넘기면 모든 게 끝입니다. 하지만 지우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문석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니야. 경찰 부르면 지우가 죽어. 내가 직접 가야 해. 박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땅 소유권 이전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강문석이 박술래를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이건 함정입니다. 최영란이 회장님까지 죽일 겁니다. 알아. 하지만 지우를 포기할 순 없어. 최 기사님이 목숨 걸고 지킨 아이야. 내가 지켜야 해. 박술래는 강문석을 밀치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최영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지우를 붙잡고 있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서류 가져오셨죠? 박술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영란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어머님은 지우가 소중하시군요. 좋아요. 그럼 이제 지우는? 최영란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내가 지우를 풀어주려는 순간 최영란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밀어. 사내가 지우를 옥상 난간 쪽으로 밀었습니다. 박술래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지우가 난간 너머로 떨어지려는 순간 박술래가 지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박술래는 있는 힘을 다해 지우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70평생을 산 노파의 힘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술래와 지우 모두 난간 너머로 떨어질 위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상 문이 벌컥 열리며 강문석과 경찰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찰들이 최영란과 사내를 제압했고 강문석이 박술래와 지우를 끌어올렸습니다. 최영란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보석은커녕 가중 처벌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박술래는 지우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지우도 박술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영란아, 내가 아무리 발악해도 소용없어.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박술래의 말에 최영란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박술래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패배자의 눈빛이었죠. 최영란은 다시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끝이었습니다. 제8장 완벽한 복수와 새로운 시작, 진짜 가족. 최영란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건설업계의 전설 박술래와 그녀를 배신한 며느리의 이야기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최영란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최 기사 살해 교사, 박술래 감금 및 학대, 횡령, 그리고 지우 살해 미수까지. 최영란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25년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최영란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그냥 잘 살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최영란은 교도관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박술래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박술래의 아들 이준호도 횡령 방조 및 존속 유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재판정에서 박술래를 향해 용서를 빌었지만 박술래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아들이 없다. 박술래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이준호는 무너진 얼굴로 끌려 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박술래는 저수지 땅으로 향했습니다. 지우의 손을 잡고 그곳에는 이미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휘토류 광산 개발과 온천 리조트 건설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술래는 그 수익을 혼자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박술래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나 박술래는 오늘 이 저수지 부지 전체와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조 단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니. 첫째, 이 땅에 최춘식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부모 없는 아이들이 지우처럼 폐지를 줍지 않고도 꿈을 펼칠 수 있게 할 것. 둘째, 이 마을에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내 집처럼 쉴 수 있는 무료 실버타운을 지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술래는 내 곁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자산의 법적 보호자이자 장래 운영권자로 나의 양손자 박지우를 임명한다. 지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박술래의 품에 안겼습니다. 박술래도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지우야. 고마운 건 할머니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술래와 지우의 모습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건설업계의 전설 박술래가 돌아왔다는 기사와 함께 며칠 후 박술래는 한성건설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임직원들이 모두 나와 박술래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박술래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고. 박술래는 회장실에 다시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앉는 의자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였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감옥에서는 최영란이 죄수복을 입고 있겠죠. 그리고 이준호도 감방에서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박술래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을 봐야 할 때니까요. 박술래는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폐지를 줍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크면 이 회사를 물려줄 거다. 내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회사야. 잘 지켜줘야 한다.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내 할아버지의 손주잖니? 최 기사님처럼 의리 있고 용감한 사람이 될 거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술래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그 난리가 난 지도 몇 년이 흘렀습니다. 박술래는 이제 한성건설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고 지우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수지 땅에는 최춘식 장학재단과 실버타운이 세워졌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이 그곳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박술래는 가끔 그곳을 찾았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을 볼 때마다 박술래는 행복했습니다. 천억을 쥐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박술래는 저수지 산책로에 앉아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그 밑에 숨겨진 보물에 열광했지만 박술래에게 진짜 보물은 그 썩은 물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믿어준 지우의 눈망울이었고 목숨 바쳐 충성했던 최 기사의 의리였습니다. 인생 참 별거 없습니다. 천억을 쥐고 있을 때는 잠 한숨 편히 못 잤는데 다 내어주고 빈손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이제야 비로소 천국이 여기구나 싶습니다. 박술래는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 기사가 남긴 시계. 그 시계는 여전히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 기사님, 지켜보고 계시죠? 지우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기사님이 목숨 걸고 지킨 이 아이가 이제는 제 아들이 되었어요. 아니, 제 진짜 아들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최 기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술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멀리 감옥에서는 최영란이 죄수복을 입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매일 후회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생은 한번 잘못 꺾이면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박술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 제가 할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지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술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났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박술래는 생각했습니다. 독자 여러분, 혹시 지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가슴을 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진 것 하나 없어 세상이 원망스러우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 딛고 서 있는 그 썩은 저수지 같은 땅 밑에도 반드시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보석이 잠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보석을 캐낼 수 있는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길 빌며 박술래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랍니다. 당신의 찬란한 노후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술래 할머니와 지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드렸다면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